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박주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나이는 21살이고 그리고 지금 다준다연구소라고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청년들의 모임의 그 부소장을 맡고 있고, 동시에 21살이라 작년까지 재수를 한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자체가 입시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상충하는 상태죠. 지금 재수를 했다는 어떤 그런 입시의 당사자의 입장도 존재하고, 그리고 또 청년 문제를 고민하는 어떤 그런 입장도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 두 입장을 가능한 한 최대한 절충해서 얘기하는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보통 입시 정책 논쟁을 하면 정시 대 수시의 논쟁이 붙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시 확대를 하자는 찬성 측이 70.3%이고 그리고 반대는 21.7, 이러면 사실상 정시가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난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하면 둘 중 뭘로 하는 그냥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정시 확대 자체가 찬성이 70.3%로 압도적인 이유는 뭐냐면, 정시가 최소한 그 수시 그 중에서도 학종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래도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거를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 확대 자체가 더 지지도가 높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해서 이제 정시하고 수시 그 중에서 학종의 논쟁에서 주로 등장을 하는 건 정시는 학종에 비해서 보다 공정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반대로 학종을 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게 교육적으로 보다 타당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창의적인 인재가 더욱더 필요한데 정시로는 안 되고 이제 학종으로 해야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둘 다 맞는 얘기고, 또 동시에 둘 다 어떤 무슨 틀린 얘기인 것도 같아요. 지금 이 사진이 이제 얼핏 보면 아인슈타인 같은데, 이게 안경을 벗고 보거나 아니면 눈을 이렇게 흐리게 하고 보면은 마릴린 먼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인슈타인 하나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마릴린 먼로 하나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보이는 게 정답인데, 정시하고 수시 논쟁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보인다고 싸우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마릴린 먼로가 보인다고 싸우는 거죠. 둘이. 그래서 사실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수능하고, 그러니까 정시 그리고 학종은 각 상황별로 논의하면 정말 끝도 없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수능이라고 무조건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 수능은 그저 절차적으로 공정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냥 딱 이렇게 시험을 한번 보고 그걸로 점수대로 줄 세우기를 하니까 거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문제가 오류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수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외의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는 뭐 예체능 영역이라든가 그런 다른 영역은 평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교육 자체가 어떤 정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평가의 결과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불공정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시는 불공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정시라고 무조건 창의적이지 않은 교육 방식이냐 하면은 그것도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게, 예를 들면 학종에서 주로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학종의 경우는 내신이 주요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제 내신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걸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학종은 사실상 내신으로 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때 말하면 대단히 뭔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 능력 외에도 어떤 굉장히 그 외에 창의적인 능력이나 그런 거를 반영하는 평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신으로 이제 사전으로 이렇게 거르죠. 그러니까 그 기능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 그리고 정시로 보는 수능 시험,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굳이 둘이 비교를 하자면 차라리 수능이 좀 더 창의적인 인재를 걸러내는데 좀 더 유용한 수단이다. 이런 면으로 보면 정시를 주창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학종을 주창하는 사람들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외에 이제 그 교육의 어떤 이상적인 결론을 두고서 얘기하면 사실 정말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겪은 바로는 뭐 이러합니다. 그냥 둘 다 차이 없고요. 둘 다 차이는 없는데, 다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내신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학종으로는 거의 회생 불능입니다. 서울권에 가려면.
그래서 저는 이제 길이 정시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시는 대단히 불리한데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비교과를 열심히 해서 학종이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자분들이나 아니면 교육학자분들이 논하는 어떤 뭐가 옳고 그리고 뭐가 더 좋고 뭐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그 교육의 당사자 입장인 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각자 유리한 거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해관계 충돌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시를 논하는데 수시냐 정시냐 이거를 논하는 거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질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입시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하려면 결국에는 입시 개혁은 과연 교육 개혁인지, 그러면은 교육은 무엇이고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대학이 문제라면 대학을 개혁할 건지 그것도 어떻게 개혁할 건지 뭐 이런 방향성을 좀 논하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경쟁이 이렇게 과도하게 붙는 원인이 뭘까라는 걸 보면 이게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하향 취업률이 점점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향 취업률이 점점 더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대졸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대졸자들에게 맞는 적정 일자리, 그러니까 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 청년들과 그리고 일자리가 미스매치 현상이 현재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향 취업을 하냐? 그러면 당연히 안 하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삼성을 가냐 아니면 삼성의 하청기업 벤더 기업을 가냐 아니면은 벤더 기업도 못 가냐, 그 아예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냐인데, 그 차이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임금에서 차이가 나죠. 임금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부르든 아니면은 지대추구 사회라고 부르든 여기 노동시장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일자리가 완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하향 취업을 하고서 점진적으로 그 노동시장 안에서 또 위로 갈 수 있거나 하면은 얼마든지 일시적으로는 하향 취업을 하기도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향 취업자의 전환율입니다. 1년 후는 85.6%고 2년 후는 80.3%, 그리고 3년 후는 76.1%인데,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만약에 내가 대기업에 갈 수 있는데 대기업에 가기가 어려워서 급해서 일단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대기업 더 상층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서 노동시장 내에서 격차가 매우 심한 것이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하향 취업을 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하향 취업 유지 확률이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이 결과 청년들은 아예 취업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이 많은 청년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냐면, 일단 과도한 학력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학력과 일자리 미스매치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대추구 사회 자체를 해체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개인의 욕망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 세 개를 동시에 해야 이거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그냥 하늘에 있는 별을 따라달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 답을 찾아 나가야 되고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입시개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뭐 정시 수시의 비율을 어떻게 하고 그런 개혁을 논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대학을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노동시장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중요성은 역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상층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대학으로 가는 경쟁이 당연히 심한 것이고, 그 대학의 어떤 서열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이고, 대학의 서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상층 대학, 그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기 위한 입시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인데, 결국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상층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면 상위권 대학에 가면
거기서부터 문제는 끝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고 나서 대학에 가서는 별로 공부를 하지 않죠.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은 고등교육 자체가 약화가 돼버립니다. 근데 고등교육은 이제 국가 경제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개인한테도 손해고 여러모로 지금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노동시장 그리고 대학, 입시 이 모든 거를 구조적으로 분해하고 해체하고 그래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입시 같은 경우는 입시를 개혁을 하면 거기에 사교육 시장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학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걸 해체한다고 하면 망하는 대학이 생기고 할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쩔 거냐라는 거고, 그리고 또 노동시장을 해체하는 건데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체한다는 거는 상층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이익을 덜어줘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하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결국에는 거의 핵폭탄급의 뭔가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으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세계화의 확대인데, 그러면은 그 세계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쩌면 이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 물론 이것도 수월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안으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브랑코 밀라노비치라는 사람이 제시한 코끼리 곡선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임금 상승률의 차이입니다. 이게 전 세계 인구를 0에서 100까지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1988년부터 그쯤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산권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권이 해체되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 대략 20억의 노동자가 추가로 공급이 되는데, 당연히 이러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진국 대기업들의 경우는 아예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을 해버리죠. 개발도상국 쪽으로. 그리고 특히 중국.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중위소득층이 잡히는 쪽,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신흥 중산층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진국의 중하층 노동자들은 완전히 감소를 해버리죠. 완전히 붕괴해버리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어쨌든 그렇게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반대로 선진국의 상위 1%들은 어마어마하게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선진국 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가속화시킨 원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격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하면은 결국에 입시 경쟁이 가열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브랑코 밀라노비치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2차 대전 이후부터 그리고 1990년대 그쯤까지 그 자본주의 전성기 시기 때 불평등이 감소한 그 원인으로 4개의 기둥을 지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강력한 노동조합의 결성입니다. 노조가 이렇게 뭉쳐서 단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대항력 자체가 강화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임금 협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대량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대량의 교육은 뭘 의미하냐면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그런 교육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높은 세금입니다. 상대적으로 세계화의 정도가 덜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한 국가 안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국가가 이렇게 분배를 하면서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화가 갑자기 더 확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2차 세계화가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작동을 해서 불평등이 완화되기 어려워진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 전문가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아예 노동 유연화를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시기에 이렇게 세계화로 인해서 노동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세계화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임금 경쟁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노동 유연화는 필수적인데 그렇게 되면 약화되는 노동자들의 대항력은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래서 여기 주장하는 거는 아예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주면, 한때 말하면 국가가 어떤 기초적인 보장제도를 강화를 해주면 상대적으로 해고를 해도 그 부담 자체가 덜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대항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주장인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을 교육에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학생들의 대학력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은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결국에는 선택의 폭 자체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파이 자체를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게 세계화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불리하기도 하지만 이 모델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은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을 아예 글로벌 상층 노동시장으로 진입시켜버리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층 노동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한 교육적 대안을 생각을 해보면 현재 나와 있는 교육제도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IB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는 이제 국제 바칼로레라는 건데 1968년에 스웨덴에 있는 IBO라는 단체에서 설립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 IBO 국제교육재단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 방식인데 물론 IB 자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IB 커리큘럼 자체가 아무리 비영리 교육단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단점은 가능한 한 숨기고 장점만을 부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B가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커리큘럼 자체보다는 앞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적 환경에 보다 적응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계화가 보다 강화되는 측면 때문에 이게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IB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학교의 수인데요. 점점 빠르게 증폭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근데 IB는 사실 가장 문제인 것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겁니다. 이게 IB 교육과정 자체 이제 순위인데요. 보면은 상하이는 35,000불 정도고 여기 보면 서울은 27,000불 정도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IB의 문제점 그리고 의문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과연 IB 교육과정 자체가 이게 아무리 입시의 결과 자체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커리큘럼이 좋아서 입시 결과가 좋은 건지 아니면 애초에 돈 많은 집 자제들이 와서 결과가 좋은 건지 이게 명확히 아직 그 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IB 교육과정을 도입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재정 투입이 있지 않겠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는 선택지 그리고 선택할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정의당에서 20살인 청년들한테 아예 기초자산 형태로 3천만 원 정도를 제공을 하자는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의문 제기가 있었죠. 이걸 하는 게 맞냐. 사실상 이게 돈을 그냥 주자는 건데 돈을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서 고려대학교의 이한상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렇게 20살 때 3천만 원을 아예 줘버릴 바에야 중학교 1학년쯤에 국가가 전부 다 조기 유학을 한번 1년 동안 보내자는 아이디어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만약에 할 거면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1년 동안 갔다 오는 건 사실 이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교육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각 가정마다 문화 자본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이 문화 자본의 격차를 얼마만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관건인데 그렇게 하면은 1년 동안 조기 유학 가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영어를 잘했던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재정을 투입할 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생각인데 교육 자체를 R&D 개념으로 봐서 인적 R&D,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인적 자원 투자라는 개념이긴 한데 R&D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교육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이거는 충분히 돈을 쓸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변화하는 이제 세계 환경에서 아예 글로벌 상층 노동시장으로 보다 많이 진입을 시킬 수 있는 국가 경쟁력 강화도 노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학생들의 선택지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과도한 입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IB 교육과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이비리그 대학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려면 못해도 1년에 5만 불 정도? 그러면은 생활비까지 합하면 거의 1년에 연간 1억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어떻게 해준다고 치더라도 대학에서부터는 결국엔 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남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돈을 들여서 키워놨더니 되려 고급 인력이 돼서 해외로 이탈하면 어떡하냐 라는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존재하고 재원 마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방의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들은 이로 인해 몰락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핵폭탄이고 동시에 어마어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엄청난 저항이 부딪힐 것이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보면 여기는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지원을 최소화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지원 최소화하고 국립대학에 최대한 이 자원을 몰아주면 아이비 교육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해외 대학에 진출하지 못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수준 높은 국립대학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방의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지방에 있는 대기업들이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인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교육과 그 기업이 원하는 기업의 수요 자체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대학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 자체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왜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교육은 1995년 5월 30일에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한 5.31 교육개혁 이거에 여전히 뿌리를 두고 있더라고요. 사실 1995년이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2000년생이고요. 그러면 벌써 25년이 지난 건데 그러면 25년 전에 만들어진 이 교육 틀이 지금에 과연 적합한가라는 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31 개혁의 주요 골자를 제가 정리한 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체제고요. 또 한 가지는 수요자 중심 교육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교육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의 자율성,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나 아니면 학교나 어떤 자율성을 강화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세계화 정보가 되는 이 흐름에 맞춰가는 그런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적응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라는 걸 한 단면을 보면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게 그 미래라이프 대학 관련해서 이화여대에서 났던 일인데 이게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하고 연결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출발점이 됐는데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래라이프 대학은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일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 충돌이 또 있는 거고 이러면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5.31 교육개혁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도대체 우리에게 교육이란 무엇인가? 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과연 국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교육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대체 교육의 역할은 뭔지 건전한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소득 어떤 부가가치 자체를 높여주기 위한 것인지 그런 어떤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